네,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인 사법농단 피의자들의 재판을 진행할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사당은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에 출석해서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모시고 이 문제를 비롯해서 서지현 검사 소송 대리로 나선 이유동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대법원에서 의견서 역시 위헌이다 이거든. 나는 의견서를 또 국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 여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법원에서는 위헌의 근거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추천권을 외부 인사가 행사한다는 것 때문에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행 헌법상 현직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라면 그 추천 과정에서 외부 인사가 개입을 하더라도 그 자체는 위헌은 아닙니다. 헌법에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조항은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분담이나 배당권을 제한하는 그리고 재척 사유를 너무 확대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의견서를 다 봤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은 법률로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무분담 사건 배당은 법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정 사건의 배당에 관해서 국회나 대한변협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다. 라는 주장. 네, 바로 그런 주장인데요. 사무분담과 배당은 그 법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법행정의 영역입니다. 근데 사법행정의 영역에 대해서 오로지 사법부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사법부 독립을 해서 삼권 분립을 해놓은 취지는 개별 재판에 대한 독립을 보장해서 공정한 재판이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지 사무분담이나 배당 등 사법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달리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 2, 3공화국의 특별재판부, 특별재판소는 헌법상 근거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없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 부분은 박주민 의원께서 오늘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리셨는데요. 예. 1, 2, 3공화국에서 특히 1공화국에서 보면은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을 뿐이지 특별재판부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1, 2, 3 공화국 헌법에도 특별재판부 규정이 헌법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 조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 일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마다 법원 혹은 법원 내부 인사가 관여한 사건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할 거 아니냐. 네. 정치적 사회적 요구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고요. 없고, 그렇죠. 다만 1, 2, 3공화국 때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나라가 새로 건설된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존의 현행 그 당시의 판사 그리고 그 당시의 법원 구조로 재판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지금 나라의 기틀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났다고 해서 특별재판부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법원의 구성원이 범죄가 저지르게 된 이런 상황.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 한두 명이 어떤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처 기피 회피 제도를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번에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온 거냐면은 이번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 한두 명이 아니라 고위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고위법관들 다수가 관여되어 있고 또 이분들은 사법행정권자였습니다. 사법행정권의 자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사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 일어날서도 안 되고 일어날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재판하고 형사처벌했을 때 당연히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특별재판 만들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좀 섣부른 주장이다 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는 판사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많은 판사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대법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재판부 꾸려봐야 어차피 거기에 판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바로 그 법원행정처의 주장 자체가 이미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미리 무죄 판결로 예견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전국에 3,000명의 법관이 있는데 3,000명의 법관 중에 일부라도 동의할 사람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있고 그리고 이미 전국 법관 회의를 통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던 점을 비추어 보면 법원 행정처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특별재판부 재판관으로 추천되고 임명됐을 때 동의할 사람들은 충분히 많고 또 그렇게 동의할 만한 분들을 추천하겠죠. 예. 저 변호사님도 판사 출신이니까 만약 현직에 있었다면 입장이 약간 달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신영철 대법관의 이제 촛불 집회 재판 개입 사건 그때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당시에 사퇴 주장도 하고 판사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 사법농단 사태가 사실 싹이 보였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법원 외부로부터의 사법 독립 침해가 아니라 법원 내부로부터 사법 행정권자에 의한 재판의 독립 침해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그 뜻있는 판사들이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뜻있는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바로 국제인권법연구회고 처음에 30명으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저도 그때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지금은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감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 내에 그래도 많은 그 양심적이고 묵묵히 재판을 해왔던 그런 판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법원 행정처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많은 판사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헌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명백하게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이번 의견서도 제가 읽어보면 위헌이다라고 명백하게 그 대법원에서 주장하기보다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장의 재량권을 제한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모양새인 거거든요. 예.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사기특위에서 특별재판부 형식이든 뭐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박상기 장관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박상기 장관의 스탠스랄까요? 좀 모호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이제 법무부 장관 위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실상 찬성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제 보통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과 너무 또 극한 대립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상 찬성 입장인 건데요. 왜냐하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예. 이게 첫 번째 강조하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재판부는 실제로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 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기존의 판사들에게 기존의 사무분담이나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배당을 했을 때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7개 중에 5개의 재판부가 사법농단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재판부에서 재판하게 되면 국민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런 관점에서 이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사실상 찬성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논란이 터지자마자 처음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법원에서 판사들이 다 관련해서 영장 기각해버리고 과연 수사에 협조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의심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워딩만 봐서는 특별법 찬성인 것 같은데 대법원도 그렇고 법원 행정처도 그렇고 이런 식의 발언하고 이런 거 보았을 때는 박상기 장관의 그 의지라고 할까요? 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가 이제 영장 기각 사태가 벌어진 거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사법 개혁의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기도 하시지만 제가 30여 명의 판사들과 함께 2011년도에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만들 때 초대 회장으로 저희가 모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법농단 사태가 시발점이 됐던 이탄희 판사의 그 사직서 제출 파동 때도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뒤에 벌어진 영장 기각 사태나 수사 협조를 잘 안 하는 모습은 그분의 의지라기보다는 고위 법관들과 법원행정처의 사법 관료들이 이 반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과 달리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와 사법관료 고위 법관들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대법원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의견을 냈고 자유한국당은 같은 스탠스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통과가 쉽지만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검찰이 계속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하고 끝나면 뭐 또 재판에 넘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 재판이 들어가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임종원의 경우는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20일 안에 기소가 돼야 돼서 당장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임종원의 1심 재판은 기존 그 재판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분은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 다른 사법농단 관계자들이 줄줄이 수사 진행 중이고 또 나중에 기소될 가능성이 여러 사람이 기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가 이제 꼭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임종원의 경우도 1심 재판이 그렇게 빨리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구속기간이 6개월이라서 6개월 안에 끝내야 되긴 합니다만은 또 그 사이에 다른 구속영장으로 추가 별건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뒤에 항소심에서 역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더라도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많이 늦어져서 이 사람들 판결이 끝나버리면 그때 가서 이 특별재판부 다시 재판하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존 그 재판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결과가? 그런데 구속된 사람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6개월 이상 이제 어렵습니다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그 관계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예비 피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좀 늦어지더라도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말 많이 늦어지게 되면 그때는 기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배당 절차를 통해서 특별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관 탄핵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고요. 예.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관 탄핵이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민변 사법농단 TF에서 올해 6월부터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탄핵 분과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경부터 한 10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6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가 총괄해서 만들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의 필요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더 적극적이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거하고 비슷한데요. 예. 다만 정족수가 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도 소추 의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소추가 되면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 박 대통령 탄핵과 똑같은 절차네요? 예, 다만 정족수의 차이만 있을 뿐? 예, 정족수가 완화되어 있고요. 또 요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박근혜 탄핵 그 결정문에 보면 대통령과 달리 다른 일반 공무원이나 법관들은 이분들이 파면되더라도 어떤 그 사법 공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1인이라는 점에서 비춰보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완화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판단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제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법관 탄핵은 절반 이상만 되면 된다. 네. 요 차이점만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범요건의 의원 수가 과반수를 넘은 상태라서 사실은 범요건의 결단만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정치적이다 뭐 이런 정치 탄압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야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가는 그렇죠. 게 좋고 예, 특히나 바른미래당까지라도 포함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예, 정치적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네. 또 헌재 판결 한 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임종원 전 차장은 구속된 상태인데 그 진술을 잘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대법관들도 뭐 소환이 되거나 혹은 뭐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받을 혐의가 직권남용 이외에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 국정농단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판을 봤습니다마는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이 결국은 다 뭐 집행유예로 나온다든가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도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임종원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걸 보면 이게 사법농단에 관한 직권남용죄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 직권남용죄 무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명박 조윤선 김기춘의 경우는 그 직권남용의 그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를 좀 벗어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 미국의 다스 민사소송에 관여를 했거든요. 예. 그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관여하기에는 좀 개인 민원 같은 겁니다. 일종의.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그 다스 민사소송에 어떤 관여를 지시했을 때 그 지시를 받은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대통령의 권한에 기초한 지시라기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어떤 지위 또는 뭐 김백준 전 집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던 개인적인 인간관계 그렇게 기존에 계속 심부름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 지시를 이행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약간 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농단 직권남용은 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임종원 차장이 사법행정권자거든요. 사법행정권의 일환으로 재판에
하고 재판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법행정권이라고 하는 그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은 심의관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이게 그 사람의 권한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죄가 오히려 유죄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임종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담당 판사가 그 발부 사유를 기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범죄 사실 상당 부분에 소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임종원 차장의 범죄 사실은 그 상당수가 직권남용죄입니다. 그 부분에 다 소명이 돼 있다라는 취지이고 그것은 직권남용죄가 유죄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직권남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재판 개입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부산 문모 판사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도 이 진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정위원 제청 결정문을 작성했던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원 차장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단순 이혼 결정으로 아예 결정문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재판 개입의 결과까지 나온 게 있고 강제징용 사건 재판이야말로 그 5년이나 지연됐던 거 이미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법리상으로 보면 사법농단 직권남용죄는 오히려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임종원 차장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임종원 본인의 USB가 압수수색되면서 압수영장에 의해서 압수가 되면서 그 USB에 윗선의 지시 보고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USB에 들어있는 문건에 기초해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한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서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실장 공간에서 회동한 거 이런 문건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작성한 업무수첩이 있는데 예. 거기에도 윗선에 대한 지시 보고 내용이 빼곡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김영한 비목록처럼 아주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은 물적 증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80여 명의 판사들을 소환해서 진술을 들었는데 그 판사들의 진술들이 대부분 임종원의 지시에 의한 거다. 그리고 임종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한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순차로 내놓은 것이다라는 진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을 때 시간이 없어서요.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지원 검사 소송 대리인 맡으셨잖아요. 네네.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안태근의 강제추행 범죄와 그다음에 그 뒤에 이은 2015년도 8월 달에 통영제청으로의 그 부당한 보복성 인사 발령 이 두 가지가 이제 불법행위인데요. 형사상 이 강제추행죄나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네. 민사상 소위 말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추행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냥 사건 자체가 안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못했을 뿐이지 조사 결과 성추행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걸 갖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셨군요. 근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 강제추행 범죄뿐만이 아니라 보복성 인사 발령 이 두 가지가 다 함께해서 불법행위의 구성 청구 원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없죠? 예. 다른 궁금한 건 또 다음에 한번 모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